네,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5,580포인트대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으나 장 막판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해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대형주 부진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도로 전환했는데 설 연휴를 앞두고 장중 매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현금화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고 개인은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AI 회의론을 딛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연휴 기간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안도감의 진정 국면을 회복했습니다. 1월 CPI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메타와의 대규모 AI 칩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1%대 강세를 보였고 전일 10거래일 만에 반등한 아마존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1월 FOMC에서 추가 인하를 주장한 의원은 2명에 그쳤고 일부 금리 인상 시나리오도 거론되는 등 연준 내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FOMC 의사록과 20년물 입찰 부진, 국제유가 급등 등에 상승했고 유가는 이란이 핵 협상에서 미국 측의 핵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에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23일까지 춘절 연휴로 휴장하고 유럽 증시는 영국 1월 CPI 상승률이 3%로 둔화된 가운데 주요국 지수가 1% 내외 상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매크로 자료이고요.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미국의 BLS에서 발표를 하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 데이터가 있는데 보시면 생산성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지금 90년대 IT 혁명 시기보다도 더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될 정도였는데요. 이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한다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된 케빈 허시가 주장을 하는 생산성 증대로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믿음을 얻을 법도 한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논쟁에 앞서서 지금 생산성 현황을 좀 바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면 노동 투입량 대비 GDP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노동량을 넣었는데 산출량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생산성이 개선된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투자처럼 같은 것들이 GDP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이 노동 생산성 지표가 실제 사람들의 노동 효율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지금 근로자 1인당 업무 강도가 강화된 점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소득 효과 그리고 감세나 정부의 산업 지원,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같은 것들은 모두 최근의 GDP 호조를 생산성 향상 없이도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용이나 임금 소득은 완만하게 둔화를 하고 있고 구매력은 나빠지고 있지만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계속 호조인 점은 이거는 고용시장 이외의 다른 재원이 전체적인 소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GDP 성장률 중에서 상당 부분이 AI 관련 투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노동 생산성이 좀 과장돼서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 현황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보조지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수요 확대에 따른 왜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FP를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에 AI 활용이나 아니면 피지컬 AI 보급이 더 광범위해지게 되면 생산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중후반에 이 IT 혁명 시기를 보시면 이 TFP 증가율도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세를 유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AI고
AI가 발달을 하면서 향후에 생산성 개선이 이렇게 가시화가 되게 되면 지금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도 저희는 좀 더 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AI에 따른 공급의 증대 효과보다는 수요가 먼저 늘어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올해 이후로 저희는 물가 상승률이 잠시 오르는 구간을 먼저 거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자재 이슈 자료이고요.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작년 이후로 계속해서 크게 오르던 금과 은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크게 확대 중입니다. 이에 대한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1월 말 2월 초 급락 이후 반등 중이지만 변동성이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4,800달러에서 반등을 했지만 절반 정도 되돌린 이후로 재차 하락을 하고 있고, 은 가격 같은 경우는 71달러까지 하락을 한 이후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금의 회복에는 좀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트리거는 캐비너시 쇼크이기는 했으나 그 이전부터 미 CME와 중국 SHFE 거래소에서 금은 증거금 인상도 있었고 수개월간 지속된 과매수로 인한 조정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매수 해소까지 추가적인 하락 또는 기간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1년에도 이렇게 좀 추가적인 증거금 인상이 좀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금과 은의 상승 사이클이 좀 끝났었는데, 지금 현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금은 3에서 5% 그리고 은은 6에서 10% 내외에서 증거금이 공시가 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돼서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때 가격 상승분보다 더 빠르게 증거금 인상을 합니다. 이때 이제 2011년에도 보면 은 같은 경우에는 4월 9,500달러에서 5월 4차례 인상을 통해서 16,000달러까지 70% 가까이 인상을 했고, 8월 다시 18,500달러까지 인상을 했는데, 이때 이후로 은 가격이 10년 가까이 장기적인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가격 상승폭은 굉장히 가파르고 2011년과 비슷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 자금들이나 이제 투기적 자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좀 청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그 투기적 자금이 좀 유입됐다는 점, 그리고 이미 좀 많이 그 레버리지 자금이 청산이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이 끝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국제유가 잠깐 말씀드리면, 국제유가가 저희가 계속해서 64에서 65달러 선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란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유가가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트럼프와 이란과의 대화가 좀 잘 되지 않았고, 지금 2차 회담을 확정을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협상 과정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간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단기간 협상보다는 좀 장기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 동 레벨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좀 국제유가가 크게 뛴다면 글로벌 자산 시장에 좀 변동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 자산 이슈 자료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중국과 홍콩에서의 그 디지털 자산 관련된 상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2월 7일에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 전면적인 금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통지를 발표를 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 내 개인이나 법인이 본토와 해외 모두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혹은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을 하는 것 모두 전면 금지된다라고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통화의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주권 또 위안화 가치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통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이어서 중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면 금지 기조를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입장을 좀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그 CBDC인 eCNY를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홍콩에서는 좀 흐름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라이센스가 승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개의 발행 신청이 접수되어 있기는 한데요. 초기에는 극소수에게만 허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살펴보신 것처럼 중국 당국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국내와 해외 그리고 발행자에 대해서도 해외 발행자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본토의 어떤 전면적인 금지 기조와 달리 홍콩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승인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관련 프레임워크 초안을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또 과세 보고 기준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본토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하는 흐름, 반면에 홍콩은 디지털 자산의 어떤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조금 강화하는 그러한 구조가 명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ESG 브리프 자료이고요.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섭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개정상법 시행 이후에 첫 정기 주총을 앞둔 거버넌스 지표 스크리닝 전략, 그리고 또 EU 산업가속화법과 CBAM이 비용에서 투자인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버넌스 관련 사항인데요. 올해 3월 주총에는 독립이사 비율 상향, 감사위원 3%를, 그리고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정 등 개정 상법이 본격 적용되는 첫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튜어디십 코드 이행 점검 확대와 맞물려 이사회 구성, 의결권 룰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 개편, 정관 변경을 둘러싼 행동주의 요구와 기업의 방어 전략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관 변경 집중투표 도입 주주 제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ESG 투자 입장에서는 이 전환을 종목 선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최대 주주 지분율 30% 미만, 기관 외국인 합산 40% 이상, 그리고 선임 대상 이사 3인 이상인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거버넌스 이슈가 있다 보니까 투자 기회로 삼을 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불기선출 감사위원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을 마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거버넌스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EU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는 이달 말 산업가속화법을 통해 공공조달의 메이드 인 유럽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역내 저탄소 제품 수요를 보장하고 2040년 90% 감축 목표 승인으로 정책 가식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작년 저희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있는데요. 이 프레임 자체는 비용 부과를 넘어서 리쇼어링, 그리고 저탄소 캐펙스를 유인하는 장치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대표적인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에 프랑스의 13억 유로의 전기로 건설을 최종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CBAM, 그리고 또 수입 물량 제한, 장기 저탄소 전략 계약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서 투자 결정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이슈들 때문에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40%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한국에도 투영을 해보면 정부의 MRB 지원, 탄소 배출권 거래제, 4차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현대차 유럽법인 자체 감축 전략처럼 CBAM을 비용이 아닌 EU 시장 접근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두산 박해가 LIG 넥스원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두산 밥켓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연휴 전에 발표된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4조 원, 영업이익 약 1,5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와 차이가 크지 않아서 무난한 실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한편 2026년 가이던스는 매출액을 64.5억 달러, 영업이익은 4.8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영업이익률이 7.5% 정도 되는데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관세 효과에 연간으로 이제 올해 반영이 되고 제로비 상승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서 통해서 2025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6,000포인트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두산 밥켓 역시 올해 들어서 주가가 16.1%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30% 넘게 상승한 상황이어서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두산그룹의 인위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워졌고요. 또 모기업 등 계열사들의 실적과 업황도 개선되면서 두산 밥켓이 지원에 나서야 될 필요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싼 주식이 희소해진 시장 상황에서 바닥을 확인한 업황과 PB 0.8배의 낮은 밸류에이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 말씀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저희가 프리뷰를 통해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보다도 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4조 원, 영업이익은 421억 원을 기록을 해서 영업이익률은 3%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 부진은 연구개발사업 신규 수주에 따른 손실 충당금 500억 원, 또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영업 손실 관련해서 약 100억 원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를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수준입니다. 감시 정찰 부분을 제외한 주요 사업 부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4분기 신규 수주는 4.2조 원을 기록해서 3분기 때 부진을 만회를 했는데요. 전자전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1.6조 원짜리 수주가 이제 가장 큰 수주였고요. 그 외 다양한 미사일과 체계 개발 수주들이 있었는데 해외 수주가 없고 대부분은 국내 수주 성과였던 점이 다소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연간 누적 수주는 10.3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연말 수주 잔고는 26조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한편 2026년 가이던스는 매출액은 15% 성장, 영업이익률 7%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숫자로 공시를 한 건 아니지만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CFO가 밝힌 숫자인데요. 영업이익률 7%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보면 다소 좀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2025년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증권업종 자료이고요. 강승권입니다. 연휴 전날인 2월 13일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배경은 대신증권의 보유자사주에 대한 소각 결정 공시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3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보유 자사주 소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적극적 대응이 결국에는 피어 프레셔로 작동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신증권의 경우 보유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비과세 배당 추진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은 존재를 합니다. 기보유 자사주 소각이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KRX 기준으로 산출하는 시가총액은 상장 주식수와 주가를 곱해서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기보유 자사주 소각은 시가총액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서 PB 멀티플이 하락하는 측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기업 분석 리포트에는 BPS를 산출함에 있어서 자사주 소각수를 차감한 유통주식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PB 멀티플 측면에서 변화 요인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기보유 자사주 소각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비계량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사주 매각 등 잠재적인 오버행 가능성을 영구적으로 제거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안정적인 경영권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일부 자사주를 보유해왔던 점을 감안을 하면 결국 기보유 자사주 소각은 경영진의 좀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나 성장 그리고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홍반도체 자료이고요. 노승국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원반도체 4분기 실적 발표되어서 리포트 작성했습니다. 화원반도체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6.6달러 기록하고 지배주주 손익이 1.8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 모두 가이던스에 부합한 수준을 기록했고요. 6분기 연속 가동률이 100%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파운드리 가격 인상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동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ASP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익 또한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이것 역시 예상보다 낮은 ASP 인상률과 인건비가 유무형 자산 상각비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2025년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은 24억 달러를 기록했고 성숙 파운드리 불황으로부터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11.8%를 기록하면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연간 캐펙스는 18.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소 감소했는데 이는 현금성 지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분기 증가율 기준 다소 플랫한 수준인 6.5에서 6.6억 달러를 제시했으며 매출 총 이익률은 지난 가이던스 대비 개선된 13에서 15%를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I발 수요가 좀 다소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가격이 인상된 점은 동사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또 이와 똑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MCU, PMIC, 파워 디스크리트 매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팹9 같은 경우는 신규 증설 프로젝트의 2기 팹인 팹9B 프로젝트 착공이 올해 3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10월까지 장비 반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상 준공 시점은 2027년입니다. 한편 팹5의 인수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인수 완료 후 캐파는 4만 장 증가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대비 27년의 캐펙스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비를 포함한 업스트림의 국산화가 단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비증권, KB증권